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카카오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 적용하던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꽃배달 같은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자사의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혁신과 경쟁이 저해됐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토스뱅크가 연 2%대 이자를 주는 파격적인 입출금 통장을 내걸고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의왕은 올해 들어서만 집값이 평균 3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연 2% 이자를 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이런 파격적인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에 대해 당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토스뱅크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는 10월 초 공식 출범합니다. 토스뱅크가 내세우는 강점은 여수신 상품 차별화입니다. 이미 출범 전부터 수시 입출금 통장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나흘 만에 61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복잡한 우대 조건 없이 예치된 모든 금액에 대해 무조건 연 2%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토스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토스뱅크가 시범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선보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각각 연 2.5%, 연 3%로 금융권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2023년 말까지 44%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토스뱅크는 원앱 전략 등을 활용해 비용 구조를 최소화하고 있고 자체 신용평가 모형도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린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스뱅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시장 파이를 키우는 업계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당국의 규제 움직임 속에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토스뱅크 상품 사전 신청자가 61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흥행 자체는 성공한 것 같죠? 네,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을 확실히 끈 건 맞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돈을 넣어둔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 수시 입출금 통장, 이게 보통 0%대 금리가 일반적입니다. 시중은행은. 근데 이게 복잡한 우대 조건 없이 연 2%대 금리를 준다는 건 굉장히 은행권을 파격적이네요. 통틀어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인데요. 토스의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46,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신용카드도 이만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신생 은행인 만큼 아직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총량 규제 여기에 빗겨나 있다는 점도 유리한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신용대출로 고객몰이라는 전략 면에서는 앞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고객몰이 사례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이런 전략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토스뱅크도 카카오뱅크처럼 이제 오픈 이벤트를 세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이런 토스뱅크의 이런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출혈식 마케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제 시각이 많습니다. 네. 무제한 연 2% 이자율은 그 예대 마진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이제 해석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모객을 하고 보겠다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은행의 주 사업 모델이죠. 중금리 대출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목표치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게 가져갔는데 이제 중금리 대출은 시장 파이 자체가 작아서 예대 마진 확보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네. 네, 실제로 IPO까지 한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후 연간 기준 첫 흑자를 달성했고요. K뱅크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다가 출범 4주년인 올 2분기에서야 분기 흑자를 이뤄냈는데요. 토스뱅크 역시 자본금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 토스뱅크 측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출혈 마케팅이 계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네네네. 사업이 좀 안정화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이 돈을 버는 구조는 역시 대출 대출이죠. 이자 부분이죠. 네. 이 토스는 비대면이고 그만큼 네. 좀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들보다는 경쟁력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토스뱅크도 지금 대출 전략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비대면 그리고 이제 중금리 대출도 있지만 고신용자 위주 카카오뱅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 그 대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뱅이 출범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예. 네, 시중은행과 카뱅 등의 이제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토스로 초반에 몰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토스의 고신용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할 때고 결국 다른 인터넷 은행처럼 대출 여력이 줄고 대출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네, 초기에 가계 우량 신용대출 늘려서 수익성을 확보한 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존 인뱅들의 전략인데요. 토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 타이밍은 카카오뱅크보다는 좀 덜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성장률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때는 카카오뱅크의 사업 초기에는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고요. 신용대출가 더 이상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토스뱅크는 금융위원회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가 제한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토스는 하나의 앱 안에 토스의 증권, 보험, 펀드, 뱅크 등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원앱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위가 금융 플랫폼의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 상품 정보 제공이나 비교 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토스 역시 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토스 앱에 2천만 가입자, 월 1,100만 명의 이용자 등 그 토스 앱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뱅크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토스뱅크의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예. 네, 실제 빅테크에 대한 금융 규제의 강화 기조가 인터넷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초기 경영 부담을 고려해서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건전화 규제인 바젤3는 3년 유예 주기로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영 실태 평가까지 유예 주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국 검사나 평가를 네.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당국이 압박을 가할 수 있게 그럼요. 장치를 마련해놨다 이런 네, 뜻이 될 거고. 시중은행처럼 그렇게 인터넷은행에도 그런 장치를 두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 말고도 이 당국의 갑작스러운 핀테크 규제 움직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 바로 하반기 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당장 상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뒤이어서 상장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가치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희영 기자가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불똥이 IPO 대여로 평가받는 카카오페이 상장에 옮겨붙었습니다.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융위 조치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가 막힌다면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융 서비스 매출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의 사업별 매출에서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현재 증권신고서에 금융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도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공적일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모가 산출 과정이 매출액과 같은 실적 추이와 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요 매출원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증권신고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투자자들의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권신고서상에서 설명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아직 금융감독원의 신고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체적인 수정이 없다면 금감원의 수정 요청에 따라 상장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정 없이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신고서상 투자 위험과 관련해 현재 규제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장을 앞두고 이런 이슈가 생겼고 이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그 비즈니스의 어떤 약간 매출의 정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큼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핀테크 규제와 더불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도 맞물려 향후 카카오 모빌리티, 토스, 야놀자 등 IPO를 염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상장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성장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모가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되게 좀 프리미엄이나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규제 그런 위험들이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토스의 경우 주요 사업 모델이 카카오페이와 닮은 점이 많은 만큼 이번 규제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여러 이 혁신 금융회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산업도 혁신이 좀 늦어지게 되고 소비자들도 좀 편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이제 동의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맞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 플랫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돌연 시간도 주지 않고 제동을 걸었다는 게 문제죠. 예. 업계에서는 이제 오늘 24일까지 2주 동안 준비해서 중개업으로 등록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고 현행법상 핀테크 업체의 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대출 비교 이외에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빅테크라는 공룡을 손보려다 자칫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 생태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편리한 혁신 서비스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규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빅테크 또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금융사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최근 카드사의 경우 빅테크 업체들과 제휴해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라고 하죠. PLCC 상품을 빅테크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나 재원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플랫폼에서의 환경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 금융 당국이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제일 불편해가지고 그런 금융사랑 빅테크사랑 이제 제휴해서 나오는 그런 하이브리드 상품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이 소식 들어봤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이 문화특사 임명장을 받는 영상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명 문화특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임명장을 받는 모습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건 지난해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대표로 찾은 데 이어 1년 만이었습니다. 예, 벌써 문 대통령과는 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사 활동도 시작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또 현지 시간 오는 21일 BTS는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BTS는 특사로서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해서 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빈곤, 다양성 존중 등 이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K-팝 스타가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BTS의 유엔 총회 연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자는 내용의 음반도 냈고 다른 아이돌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방탄소년단이 기존의 아이돌하고 다른 점이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사회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진정성,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더욱더 많은 팬덤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작은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방탄소년단의 어떠한 그 사회적 중량감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팬덤의 열기는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과거에도 물론 이런 성향 영향력을 행사하는 셀럽들의 사례가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그래도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팝문화가 너무 퇴폐적으로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세대, MZ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상품 소비를 할 때도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 방탄소년단이 어떠한 그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기존의 팝음악을 소비하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이 현재 팝문화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어떠한 그 건전한 모습이랄지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 세대 호응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 시스템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또래 아이돌 그룹이 내는 사회적 메시지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세계 시민사회에서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던지는 아이돌 하면 그렇게 익숙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K-팝 스타들이나 한류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다른 K-팝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이랑 다 똑같이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이제 희소성이 사라져서 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존의 팝문화를 똑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자신의 내면의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사회적 공감까지 불러일으킨다면 전지구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을 방탄소년단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엔터 분야에서 최근 가장 우려되는 점이 중국의 아이돌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규제가 우리 엔터 산업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피해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이 한국 콘텐츠의 적대적인 이러한 현상이
요번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부터 한한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부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새삼스럽게 그 피해가 엄청나게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피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미 피해가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다만 한한령 해제를 업계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난망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국내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중국 시장을 기대하면서 중국인 멤버들을 육성했던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했던 투자가 다 지금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제대로 접근을 못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업계의 불투명성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굉장히 지금 기이한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쪽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그쪽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예측이 불가한 것 같고 어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저희는 박혜린 기자와 기업 이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때마침 하이브의 주가가 또 오랜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약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국제적인 행보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예. 이 해외 투어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투어를 그동안 코로나라서 좀 자제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재개가 되나 봅니다. 네, 사실 아직은 기대감일 뿐입니다. 방탄소년단과 스태프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유엔 총회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빅히트 뮤직 측에선 해외 투어 재개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BTS는 또 워낙 글로벌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핫한 가수랑 협업을 한다 이런 소식도 네, 들어왔던데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오는 24일 합작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이 마이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이번 신곡은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작사 작곡을 하고 콜드플레이 9집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방탄소년단 그대로도 또 대단하지만 콜드플레이랑 협업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대세인지 또 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려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도 다뤘듯 최근 중국의 음반 규제 리스크에 하이브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며 그간의 하락분을 한 번에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한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재개되면 중국 매출 비중 문제가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규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매출액이 늘어 이 상대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5% 이하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뭐 중국발 리스크가 하이브뿐만 아니라 국내 엔터주들에게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른 엔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5년 전 한한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고 글로벌로 확장을 해왔으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내실까지 키워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M과 JYP 엔터 등의 주가도 상승 마감했고요. 하반기 월드투어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각 소속사의 대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도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이브는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8%, 88% 증가해 연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BTS의 버터 등이 2, 3분기 빌보드 1위를 재탈환하고 여러 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상품 판매로 3분기 실적이 점점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3분기 위버스에 이 블랙핑크 등이 입점하는 등 팬 플랫폼 매출 비중 또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이브
하이브의 BTS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세븐틴의 컴백 또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하이브가 주가가 한 28만 원 선에서 흘러갔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됐을까요? 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50만 2천 원까지 보고 있고요. 예, 평균적으로는 37만 9천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해보면 약 3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TS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성장세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좀 짧게 짚어볼 텐데 어제 저희가 카카오 이슈를 좀 살펴봤고 오늘은 네이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계속. 네, 맞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40만 원 선에 턱걸이한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추락을 할지 반등에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주가를 끌어내렸고 개인만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수급적으로는 카카오랑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 낙폭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뭘 사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대체로 이번 규제의 칼날은 그래도 네이버보단 카카오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페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성격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나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이 22.7%까지 차지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의 경우 중개 서비스보다는 네이버 쇼핑 판매자들에 대한 대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매출 대부분도 중개 영역이 아닌 이 간편 결제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대차증권은 네이버는 증권 및 보험 상품의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 영향권 밖에 있다라며 네이버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 확장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이 네이버가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고 그 안에서 자정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네이버는 2011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아서 이 자정 노력을 해온 만큼 카카오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앞으로 규제의 칼날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겨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는 전국 택시 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인 플랫폼입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지배력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라서 유안타증권은 향후 실적과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앞서서 먼저 매를 맞고 그동안 자정 노력을 또 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카카오한테 칼날이 향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또한 규제 우려에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린 만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어제 카카오 다룰 때는 목표 주가 조정한 증권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아직 없습니다. 이번 규제로 리스크를 목표가를 조정한 곳은 없고요. 평균적으로는 55만 6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약 4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규제의 강도가 얼만큼 강화될지 또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직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고 오늘은 아직 잠정 집계치니까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00억 원, 2,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뺐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TS의 문화특사 임명부터 지속되는 네이버 카카오 규제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석 통풍 시트 1단계로 틀어줘.
차량의 기능이라던가 뭐 문자, 내비게이션, 메시지, 뭐 송풍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이제 음성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새롭게 선보이는 볼보 카드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도 차량에 시동을 거신다던가 뭐 송풍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주요 소식들 빠르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당정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그룹이 결국 논란 사업들에 대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본사와 계열사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와 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꽃, 간식, 샐러드 배달 같은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유료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기능도 폐지합니다. 헤어샵 역시 철수가 검토 중입니다. 가족 기업이란 비판을 받았던 K큐브 홀딩스는 아들과 딸, 친인척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올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받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의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OS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1처럼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변형 OS 활용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업체를 제재한 사례로는 지난 2016년 1조 300억 원을 부과한 퀄컴 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훈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가석방 이후 첫 대외 행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 개 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30세 미만 취업준비생 청년에게 1년간 무료 코딩을 가르쳐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달 100만 원씩 파격적인 교육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취업 연계형 아카데미 교육생을 현재의 연간 1,000여 명 수준에 내년에는 2배인 2천여 명까지 증원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만 개의 직간접적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액 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두고 표대결이 예상됐던 4조 산업주주총회가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된 3% 룰이 무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4조 산업주주총회 오늘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태는 4조 산업의 비상장 계열사 캐슬렉스 서울과 캐슬렉스 제주의 합병 추진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캐슬렉스 제주는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4조 시스템즈가 지분 9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합병을 진행할 경우 주 부사장은 이득을 보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주총 소집을 요구했군요. 그럼 이번 안건이 뭐였습니까? 네, 소액주주들은 주진우 회장 해임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을 비롯해 기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3명의 해임 안건도 올렸습니다. 주 회장과 회사 측이 절반 이상인 56.56%의 지분을 보유했던 만큼 소액주주들은 주 회장 해임 안건보다는 감사 선임을 통한 오너일가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3% 룰에 따라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해주는데요. 소액주주 측이 나머지 지분 43.44% 중에 24%를 확보
확보할 경우 승산이 있기 때문에 사조개미의 반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들어보면 무리한 해임안보다는 견제안에 중점을 뒀고 지분율에서도 소액 주주 측도 승산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경영진이 승기를 잡은 겁니까? 네, 이번 임시주총 결과를 좌우할 정관 변경 안건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변경 정관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감사위원은 전원 사회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변경 즉시 시행된 해당 안건에 따라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자연히 다른 안건들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측이 14만 주가량을 보유한 외국인의 표를 확보한 데다 소액주주 편에 설 것으로 전망됐던 연기금이 주총 참여를 포기하면서 결국 주회장이 웃게 됐습니다. 소액주주 측이 보유한 위임장은 총 800장으로 지분 약 21.2%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투자 자산을 국내에만 두지 말고 해외로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성이 높은 ESG 관련 주식이나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리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이른바 따상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면서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 형성을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30년 넘게 증권 분야에 몸담으며 대표 자리까지 오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 사장은 먼저 금리 인상기 투자 전략에 대해 과도하게 오른 일부 자산들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장성이 유효한 업종의 투자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와 메타버스 관련 업종을 비롯해 배당 매력 있는 리츠에 주목하고 해외 투자로도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쓰는 동력을 할 수 있는 거,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면은 투자할 자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리츠 같은 것도 이제는 배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안정감이 있으면서 국내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해외도 있을 거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이 같은 흐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조성자로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시장 또는 뭐 ESG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관심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업만 거래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일반 투자자까지 확대가 될 거거든요. 27년간 IB 분야에서 근무한 정 사장은 최근 따상을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상장 주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따상은 너무나 행복한 상황인 거죠. 이슈어 입장에서 보면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게 시장에 나간 거잖아요. 상장 후에 꾸준히 우상향이 되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사가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이슈어들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공모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규모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 펀드 자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청약을 하는 경우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물량이 많을수록 유통 물량이 줄어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2007년 폐지된 기관 투자자 청약 증거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공모주 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 꼼수가 의심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많으니까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락업을 많이 걸다 보니까 유동 물량은 적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너무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캐파에 비해서 많이 오버슈팅해서 이 가격을 써내고 또는 공모 물량을 신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이제는 조금 손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3년째 한국투자증권을 이끌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 사장은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실 사모펀드 고객의 손실을 100% 보상키로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한투는 손실 보상에만 1,584억 원을 투입하고 펀드 판매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비용이다 그러는데
고객의 신뢰를 사는데 돈을 썼다. 이거는 비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장 현명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팔고 있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후순위로 들어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먼저 손실을 보고 고객께서는 현실적으로는 안전장치를 두는 상품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판매를 앞으로도 그 부분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정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전 세계 시장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세 제공이나 소수점 투자 등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IB를 강화해 유망 투자처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이 진단 키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 종사자의 6.1%가 증가하였고 의료 서비스, 제약 분야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우수한 인재를 발빠르게 찾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일자리가 1.1% 증가한 것에 비해서 보건제조 산업의 일자리는 그보다 1.5%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에 플러스픽에 좀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월급이 모자라랑 외전 찍느라고 별로 플러스픽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앵커의 사견 아니십니까? 제 얘기로 들리나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편의점 사용법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평소에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그렇죠. 자주 네, 이용하죠. 저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편의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현금과 달리 제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로 환수가 되고요. 사용처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불가능한데 편의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맥주 많이 마시는 이지우 기자는 굉장히 수혜를 봤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네. 동네 슈퍼도 있는데 이 편의점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왜일까요? 네, 최근에 없어서 못 파는 그 갤럭시 워치가 편의점에서 판다고 합니다. 네. 동네 마트에는 없던 것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그리고 GS25에서는 14일부터 물량 소진으로 갤럭시 워치 4의 판매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좀 몰렸다는 의미겠죠. 요즘 편의점에 정말 안 파는 게 없죠. 네. 갤럭시 워치나 가전제품 같은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원래 취지랑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대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재난지원금은 편의점 중에서도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 가맹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취지와 맞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난지원금을 이제 쓴 걸로 위장을 해서 현금을 대신 받아가는 이른바 이 깡 같은 것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발음이 좋지 않지만 깡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나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현금과 바꾸는 뭐 깡과 관련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또 사고 파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들 스스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쓰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키워드 볼까요?
네, 코로나가 바꾼 추석이네요. 정말 추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번에 뭐 가족들 만나러 가시나요? 네, 저는 갑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 만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전히 정부는 좀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 역시 부모님을 비롯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추석에 그러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가정에서만 모일 수 있고요. 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4인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단체 성묘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때는 이제 용돈도 평소에 좀 많이 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많이 왕래가 없다 그러면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용돈벌이에 좀 실패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네요. 네, 부모님한테 또 용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에게도 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체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지난해 추석 명절에 현금 출금은 줄고 이체는 증가했다는 신한은행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자제가 되면서 그런 영향이 뭐 있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용돈 자금을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주식 투자 수익으로 가족에게 줄 용돈을 마련하실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지원 방안에 따르면요. 연휴 기간에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 연휴 직후인 23일과 24일로 지급이 미뤄진다고 하고요. 통상 뭐 주식 거래 시 매도일로부터 이틀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지 연휴 전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입금이 된다. 네. 잘 좀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데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이번 연휴에 은행 거래 같은 경우는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추석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오늘 23일로 자동 연장이 되고요. 또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역시 추석 연휴가 납부일이라면 23일에 출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죠. 네. 홀수의 저주네요. 네, 애플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벌써부터 아이폰 13이 아니라 14에 대한 공개 제품이 뭐 렌더링이 나오면서 홀수의 저주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일 애플 팬들에 대한 팬들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그런데 홀수의 저주라는 게 뭡니까? 네, IT 업계에서는 홀수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델명에 홀수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징크스를 아이폰 13이 깨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명 IT 팁스터인 어떤 존 프로서라는 사람이 아이폰 13 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폰 14의 예상 이미지입니다. 이걸 공개하면서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을 좀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폰 14가 훨씬 더 괜찮은 모델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13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작 애플은 그래도 이번 13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애플은 통상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위해 부품을 한 8천만 개 정도를 주문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좀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3은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적에도 인공통신 기능이라고 해서 5G나 LTE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메시지나 전화가 가능한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 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 13 등에 힘입어서 2022년에도 기록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세미 채터치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5G 스마트폰 최고 판매를 기록한 올해를 능가하거나 동등한 수준까지 이끌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아이폰 13이 전작보다 덜 팔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를 통해서 미국에서 아이폰 신작에 대해 교체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6%로 감소했다. 뭐 이런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13이 만약 잘 팔리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네, 있습니까? 주요 공급 부품처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LG이노텍은 아이폰 13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고 삼성전기는 애플의 반도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MLCC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이 과연 홀수의 저주에 빠질 것이냐,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